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있는 공권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고 판례 부분은 요약 정리해서 따로 강의 자료에 올려 놓겠습니다.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 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의 개념을 거꾸로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신 거죠.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은 거꾸로 법률상 보호될 수 있으니까 법률상 주장할 수 있고 법률상 그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라고 봐도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니까 공권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자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는데 국가적 공권은 행정 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정 객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행정행위, 행정입법 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효력, 법적 효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할 가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법적인 힘,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법관계에서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권리다, 개인적 공권이다 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법규에 공익뿐만 아니고 사익도 함께 보호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행법규에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특히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등의 기본권 규정도 개인적 공권의 보충적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행법규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서 그것이 공익뿐만 아니고 사익도 함께 보호하는 목적을 갖추면은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납세병막의 제조자 지정 행위입니다. 납세병막의 제조라는 건 무엇이냐? 오늘 나눠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병막에 혹은 납세병뚜껑이라고 합니다. 이 납세병뚜껑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이 사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주로 주류입니다. 주류. 소주나 맥주, 요즘 들어와서는 막걸리까지 뚜껑을 보면은 이렇게 뚜껑에 납세필증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플라스틱 뚜껑인데 납세필증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소주의 알루미늄 뚜껑인데 납세필증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뚜껑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병 옆에 종이로 붙여서
주세를 납부했다는 납세 필증이 붙거나 아니면은 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캔 맥주 위에 이렇게 종이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무서에서 이 납세 필증 대신에 납세 필증 면제를 받았다는 표시를 또 캔 맥주의 상표에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주류를 생산 판매하는데 그에 관련된 주류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납세 이제 병뚜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납세 병뚜껑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느냐? 1972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주류 제조업체에서 주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 주류가 얼마만한 양을 만들어서 팔았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병뚜껑 개수를 기준으로 주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병뚜껑에 납세 필증 글자가 인쇄된 병뚜껑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병뚜껑 개수만큼 주세를 나중에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서 소주, 맥주 등 주류 제조업체와 병뚜껑 제조업체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제조업체는 반드시 병뚜껑 제조업체가 생산한 병뚜껑을 사용해야 되고 신고된 수로의 양과 병뚜껑 개수를 비교해서 주류업체의 탈세를 막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병뚜껑 제조업자로서 지정된 사업체가 1972년도에 삼화원관, 그리고 85년도에 세왕금속공업이 지정됐습니다. 이 두 업체가 이른바 술병의 병뚜껑을 독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삼화왕관이라는 회사와 세왕금속공업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정관 예우가 아니라 그리고 납세 병뚜껑 시장의 그래서 독과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회사가 KPS라는 회사가 97년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97년 3월 달에 병마개를 제조할 목적으로, 특히 플라스틱 병마개를 제조할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마개를 제조하려고 하니까 병마개 제조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해서 지정된 제조자만 만들 수 있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두 회사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두 회사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러면 납세 병마개를 만들고 싶지만은 국세청으로부터 지정받지 못한 다른 제조업자들은 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업체를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 각 법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뜻은 아까 설명한 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들이 정관 예우를 받아서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에 취업을 하고 이 회사들이 국세청과 이른바 유착해서 자기들만 병뚜껑을 납세 필증이든 병뚜껑을 만들게 하는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여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헌법심판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선 이것은 국세청 고시로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이런 납세 병뚜껑 독점 제조업체가 지정됐는데 이것은
지정행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된다. 물론 지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어쨌든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행령과 고시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장의 지정행위, 병뚜껑 제조업자 지정행위는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경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 제조업자들은 기본권 침해가 당했으니까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자유권으로 바로 그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시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지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헌법소원심판 제기한 것은 보충성 요건이 결여돼서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헌법심판 평구는 박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헌법소원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강행법규성에서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더 보면은 이와 같이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의 정관 예우를 받는 퇴직 인사들의 영향력을 받는 업체에게 납세 병뚜껑 제조를 허가하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거니까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하니까 2010년도부터는 국세청이 병뚜껑 제조 업체를 좀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SI 코리아와 신성 이노텍을 납세 병뚜껑 사업자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가 지정받은 병뚜껑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납세 병뚜껑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크라운 병뚜껑으로 불리는 그 철 납세 병뚜껑, 병맥주에 세로된 납세 병뚜껑이나 소주병에 쓰이는 알루미늄 납세 병뚜껑, PP 병뚜껑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는 이 병뚜껑 제조에는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로 지정된 사업자는 플라스틱 납세 병뚜껑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그대로 여전히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이 철 알루미늄 병뚜껑과 플라스틱 병뚜껑의 시장 규모는 9대 1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두 업체에 대해서는 이 모두를 다 할 수 있게 하고 새로 추가된 업체는 10%의 시장에만 진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새로 또 3개의 업체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철 알루미늄 납세 병뚜껑은 제조 공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전체 병뚜껑 시장, 일반 음료수 병뚜껑까지 포함해는 한 1,900억, 2,000억 정도 되고 납세 병뚜껑 시장 규모는 700억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막걸리 업체도 납세 병뚜껑을 하게 해서 이것은 플라스틱 납세 병뚜껑이 되는 거죠. 추가 공급 사유가 생겨서 이 시장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5개 업체는 플라스틱 병뚜껑만 제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납세 병뚜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납세 병뚜껑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납세 병뚜껑이라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소주나 병으로 된 맥주 혹은 막걸리를 마시게 될 때 그 뚜껑에 있는 납세 필증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볼 때 뭘 기억해야 되나요? 공권,
행정법 총론의 공권, 그리고 개인적 공권, 그리고 개인적 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로부터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같이 술자리를 할 때 반드시 병뚜껑을 보고 납세 필증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법리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명할 부분은 이른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문제입니다. 공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 즉 법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공권이라고 파악되면은 right 개념으로, 권리 개념으로 나아가는 거죠.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이 공익을 위해서 행정주체나 객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주체가 어떤 행정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이 이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 재판을 통한 구제권이 부인되는 겁니다. 법적 이익, 공권이라면은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적 이익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이익의 실현이 부정됩니다. 반사적 이익은 그래서 non-litigable, 즉 소송으로 할 수 없는 인터리스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이웃의 채광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죠.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최소 몇 시간, 연속해서 얼마, 이렇게 반드시 이웃의 채광을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햇빛에 대한 이익, 채광의 이익은 권리입니다. 법적 이익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색채를 어떻게 해라, 색깔을 어떻게 칠해라 라고 하는 그 미관 보호 규정이 있죠. 이 미관을 보호하는 규정은 그 미관 규정으로 인해서 행정 객체가 일정한 의무를 지지만 그 미관으로 인해서 받는 이익, 주변에 다른 제3자가 받는 이익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관의 규정은 법적 이익으로까지 승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권 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이 구별됩니다. 판례를 보면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냐 아니면 반사적 이익이냐라는 설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반사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강화시키는, 승화시키는, 그래서 반사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 공권화시키는 법리와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공권의 확대, 즉 반사적 이익의 보호 이익화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개입 청구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반사적 이익으로 간주됐던 부분이 법적 보호 이익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인인 소송, 경쟁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행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닙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그걸 다툴 수가 있느냐, 자기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행 소송 중 우선 처음에 인인 소송은 인근 주민의 소송입니다. 인근 주민, 이웃 사는 사람들의 소송을 인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5가지 사례를 설명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눈 자료, 제일 처음 자료를 보면 우선 원칙이 이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나타낸 원칙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때 법률상은 이익이 뭐냐 하면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공익을 보호하는 결과로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 사실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를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제3자가 자기 아닌 다른 처분의 상대방에 내려진 처분에 관해서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거는 대구 직할시장인데 원고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원고는 인근 주민이죠. 인근 주민. 82년도에 유재동이라는 사람한테 대구의 봉덕동에 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 장소에 인접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을 위한 설치 허가 기준에 미달되어 있고 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환경오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조건을 걸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제3자인 주민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이 경우는 사실은 논점이 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제대로 대법원에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원심이 소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 이게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아서 각하 판결을 내린 건데 소원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제3자. 제3자는 이 유재동한테 대구직할시장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모르는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전치 절차를 거치는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막바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제3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인 설치는 없지만 결국은 이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시 판단해라 라는 것은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공권의 확대라는 판례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처분 취소소송입니다. 피고는 통상산업부 장관이고 보조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근데 그 발전소의 인근 주민,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발전소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이 이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그래서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례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일반 국민, 산악인, 사진가, 학자, 환경보호단체 이런 사람들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라고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에게는 그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세 번째 판례는 건축허가 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청주시장이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연탄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인근 주민, 즉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요소가 상당히 많다. 즉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가 침해받을 수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그리고 건축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구할 그 지역 주민이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파기환송하죠. 75년도니까 아마 거의 최초의 이 인근 주민 인인 소송을 인정한 거의 판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이 피고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아서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의 인근 지역에 공설 화장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설 화장장 설치 허가 자체가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에 바꿀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 변경되는 처분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공설 화장장을 반대하면서 이제 이 근거를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으로 가져온 것이죠. 근데 대법원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결정과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과는 관련성이 없다.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매장묘지법 이 규정이 도시계획 내용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매장묘지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조치, 제한 조건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20호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을 설치한다. 그리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안의 풍지지구 등에서 공설 화장장 설치를 금지한다는 규정. 이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지만은 이 매장묘지법에 관한 규정을 같이 종합해서 공설 화장장의 설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교재 22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은 물음표를 했는데, 이 두 번째 판시 이를
제가 이 교재를 정리할 때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 판례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판례. 자, 이것은 유명한 새만금 사건입니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간척하면은 그 간척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간척이라는 것은 바다를 메꾸는 거잖아요. 바다를 메꾸는 것을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고, 이것은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농지 개량 사업이 같이 포함됩니다. 여기 원고는 보니까 거의 3,500명이 원고입니다. 피고는 농림부 장관,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을 매립해서 농지로도 만들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쓰고 싶어서 굉장히 이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이 이 새만금 매립을 하게 되면은 인근 바다가 매립됨으로써 엄청난 환경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 정부 조치 계획 취소를 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과 농지 개량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권리에 기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의 경우 여러 가지 이런 요소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는 이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상이 인인 소송과 관련된 판례고요. 그 다음 경쟁자 소송을 보겠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제3자가 다음 경원자 소송은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다방에 대한 불면허, 불인가, 불허가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불이익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 무슨 경원이라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서로 희망하거나 원하는 경우라는 거죠. 경원자 소송이라고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경쟁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판례도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원고는 부산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고요. 피고는 경상남도 지사입니다. 이 기존 업자에게 이제 노선을 변경하거나 허가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노선이 황금 노선이냐 아니냐 혹은 벽지 노선이냐에 따라서 이 운송회사가 특히 여객 운송회사가 받는 이익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에게 황금 노선을 배당하거나 할당하게 되면은 이 업체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죠.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 업자인 원고에게 다른 업자에게 그 노선을 허가해 준 것. 이것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업자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노선 사업구역에 관한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 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기존 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선 공공복리 증진 플러스 기존 업자의 경영 합리화도 같이 보호한다. 그래서 노선 변경에 관한 것은 기존 업자에게 제3자에게 부과된 노선 허가를 취소 구할 수 있다라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거부 처분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인 포항부두 4번 접안 장소 뒤에 바다모래 제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한 개 업체에게 허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동해 예선에게 허가를 해주면 주식에서 3일은 신청이 거부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 경쟁자와 경원자의 차이는 경쟁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2개의 업체입니다. 그죠? 경원자는 허가 신청 도중에 있는 2개의 업체입니다. 그죠? 이게 차이가 있죠. 네. 지금 주식에서 3일하고 동해 예선이 동시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의 업체밖에 안 주니까 이것은 하나의 업체에게 내준 그 허가에 대해서 다른 신청한 제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즉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고 즉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지만 그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불이익이 회복된다. 자기에게 다시 허가가 돌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제3자가 처분의 상대방의 받은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하고 그래서 소송의 심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송을 제기한 제3자에게 허가의 이익이 돌아갈 정당한 이익이 있느냐까지 판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2단계 심사를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배점 기준을 보니까 배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된 것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상태를 볼 때 이 심사 결과만으로 시행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피고 신청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인인소송, 경쟁자 소송, 경원자 소송에 관한 판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